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들과 함께 지방에서 홀로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40대 초반의 돌싱녀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남편과 시댁의 횡포에 가까운 괴롭힘으로 이혼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사실 저에게 결혼은 환상이 아닌 현실이었어요. 다들 젊을 때는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결혼이 놀랄 만큼 현실적인 거였어요. 생활력 없는 아버지와 매번 돈을 벌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엄마를 보고 자란 제가 환상을 갖는 게 더 웃긴 일이긴 했죠.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일찌감치 아버지와 이혼한 엄마는 일을 하며 돈을 모았고 저를 번듯한 회사에 취직시켜줄 만큼 저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돈 쓰는 게 어려웠어요. 돈 관리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저 같은 사람은 모을 줄만 알지 쓰는 건 관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예 안 쓰는 방법을 선택하죠. 아니면 무조건 싼 걸 선택하거나.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그 선이 조금씩 무너지더라고요. 살 때는 사야 했고 또 사랑하는 만큼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던 차에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는 도중에 남편의 생활력 있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솔직한 말로 그것만으로도 저는 친정아버지가 보여준 지옥 같은 가난함은 보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집은 둘이서 집값의 반을 나눠서 내서 샀고 남편이 공동 명의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 씀씀이에 고마워서 혼수를 다 해갔죠. 남편과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는 맞벌이였는데 저는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 남편에게 그 점을 정확하게 말했고 남편은 그걸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남편과 저는 경제권을 반만 합치기로 했어요. 이것도 남편의 생각이었어요. 남편 통장은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고 대신에 그 통장의 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기로 했어요. 생활비를 쓰는 건 저니까요. 제 통장에는 경조사용 통장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 용돈이나 명절에 드릴 돈, 친인척들 경조사에 쓸 돈을 모으는 통장이었어요. 이 통장의 카드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보다는 제가 돈을 인출하기 편한 환경이었거든요. 남편의 생활력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저에게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건 첫 아이를 낳고 난 후였어요. 당시 저는 출산 후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생활했는데 아무래도 남편의 월급이 그리 좋지 못하다 보니 생활에 한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첫 아이가 6개월일 때 육휴를 중단하고 일을 하러 회사로 돌아갔어요. 처음부터 젖이 잘 나오지 않아 아이는 분유를 먹는 중이었고 당시에는 친정엄마에게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아이를 맡기는 것도 가능했었죠. 그렇게 4개월 정도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매번 생활비를 아끼라며 돈이 없다고 저에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각자 70만 원씩 생활비 통장에 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조사용 통장에는 매달 각자 60씩 넣고 있었고요. 생활비 통장에 140이면 그다지 모자랄 일이 없는데 매번 모자라다고 하니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애가 생겨서 돈이 많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겼는데 매달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돈 쓰는 규모에 변함이 없는데 돈이 모자라니 말이죠. 저는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하거나 확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최소한 쓸 만큼만 통장에 넣어놓고 쓰는 타입이고 카드는 잔액 확인이 편하니 월말에만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저에게 매번 돈이 없다는 남편에게 이상하다는 마음이 들어 가계부를 작성하게 됐어요. 없는 시간 쪼개서 작성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진짜로 매달 4, 50만 원 정도가 비더라고요. 제 계산으로는 한 달에 8, 90밖에 쓰지 않았는데 도대체 남은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대충 집에 던져두었던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갔죠. 그리고는 통장 정리를 했는데 매주 월요일에 10만 원씩 똑같은 계좌로 돈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한 달에 4, 50만 원이 계속 비었던 거예요. 근데 계좌번호가 익숙해서 보니 저희 시모의 계좌더라고요. 그 순간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용돈이라면 매달 경조사용 통장으로 제가 직접 40만 원씩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몰래 남편이 시모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완전 배신감이 팍 들더라고요. 생활비 통장으로 용돈을 몰래 드리는 것도 화가 났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이 예전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친정에 애 맡기고 돈 주는 거 너무 아깝다고요. 친정에는 용돈 40만 원에 애 봐주는 비용에서 30만 원을 더 얹어서 총 70만 원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더 드리고 싶었지만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속상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둘이서 돈을 버는 거고 내가 더 벌어서 드리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애를 봐주는 것도 아닌 시모에게 매달 4, 50이나 되는 큰 돈을 주고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뱃속이 다 뒤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매주 금요일에 친정엄마와 함께 마트에 가서 꼬박꼬박 10만 원씩 쓰시도록 해드렸어요. 아우, 이런 거 안 사줘도 돼. 너희 집에서 먹을 거나 사. 아니면 우리 손주 맛있는 거나 사던지. 괜찮아. 어차피 통장에 들어가는 생활비 중에 반은 내 건데 뭐. 그리고 엄마 집 냉장고 든든하게 해두면 어차피 손주한테 맛있는 거 해줄 거잖아. 안 그래? 제 말에 친정엄마는 곤란한 듯 웃으면서 손주에게 더 잘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 지났을까요? 하루는 남편이 팔짱을 딱 끼고는 아주 고가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는 저에게 잠깐 부엌으로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엌으로 갔더니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더니 말하더라고요. 당신 요새 돈 어디다 갔어? 분명히 마트에서 장을 본 건 맞는데 왜 냉장고에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당신 혹시 두 집 살림 차렸어? 남편의 물음에 저는 천연덕스럽게 말해줬어요. 아, 그거? 우리 엄마네 장 볼 때 쓴 거야. 어차피 애 봐주는 것도 고맙고 애가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는데 엄마네 집 냉장고 차 있으면 우리 애한테 좋은 일 아니겠어? 네가 왜 친정집 살림을 대신 살아줘? 우리 생활비 카드를 왜 당신이 마음대로 친정에다 갖다 써? 그리고 장모님께는 우리가 매달 용돈에 애 봐주는 돈도 드리잖아. 그거면 됐지. 뭘 그렇게 더 해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건데? 그러다 우리 집 거덜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만 보면 너도 생각이 없는 여자야. 누가 생각이 없는데? 내가 생각이 없는 거면 너도 생각이 없는 거겠지. 네가 시댁 살림 살아주는 것 같길래 나도 친정 살림 살아준 건데 뭐 잘못됐어? 꼬박꼬박 월요일마다 10만 원씩 보내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 몰래 그렇게 시작한 너야말로 생각이 없는 남자겠지. 저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 앞에 남편 통장을 툭 던졌죠. 그걸 보더니 남편이 당황한 듯 그걸 후다닥 가져가더라고요. 아니, 왜 남의 통장을 마음대로 보는 건데? 이거 사생활 침해인 거는 알고나 있어? 그거 내 돈도 들어간 생활비 통장이거든? 아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사생활 침해는 무슨 말이야? 여기서는 어머님한테 왜 돈을 보냈는지부터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야 당연히 어머님이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 드린 거지.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가 필요한 걸 사드린 것뿐이라고. 그런데 네가 잘못한 게 뭔지 알아? 생활비 통장에 돈 마음대로 써놓고는 나더러 돈 아끼라고 잔소리했다는 거야. 그리고 너 우리 엄마한테 주는 돈도 아깝다고 했었지? 애도 안 봐주는 어머님께 뭐가 필요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준 건 상관없어. 이미 줬으니까. 근데 너는 네 엄마한테 주는 건 괜찮고 나는 우리 엄마한테 주면 안 된다는 고약한 심보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야?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당신 친정에 이미 돈을 70만 원이나 드리고 있잖아. 그 돈이면 충분하지. 그 이상으로 또 뭘 사드릴 게 있다는 거냐고. 그래? 그럼 자, 네가 한번 봐. 우리 엄마가 마트에서 뭘 샀나.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마트에 가서 산 영수증 내역을 보여줬어요. 각종 식재료와 영유아를 위한 간식,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잡화들이었어요. 특히 식재료는 다짐 육이나 새우살가리, 이유식을 시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한 물건들 뿐이었어요. 뭘 샀는지 이제 눈에 보여? 우리 엄마는 그 돈도 아깝다고 손주한테 해줄 것들만 다 골라서 샀어. 근데 네가 어머니께 드린 돈으로 어머니는 뭘 샀을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 집이나 아이에게 도움되는 건 아니었나 보네. 우리 엄마는 애를 봐주니 돈을 받아가는 건데 당신 엄마는 애도 안 봐주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 왜? 애 보는 건 노동이 아닌 것 같아? 처갓집에 돈 주는 건 뭐든 다 아까워? 아니, 엄마가 요새 힘들어서 돈 좀 붙여달라고 해서 드린 거야. 그거 하나가 이렇게 너한테 잔소리 들을 일이야? 아니, 그리고 시댁에 좀 더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이 못돼 처먹었어? 너야말로 심보 고약한 거 알아? 그래, 네 엄마한테 네가 돈 주는 거 상관없어. 근데 그런 건 생활비 통장이 아니라 네 개인 돈으로 줬어야지. 최소한 네가 나한테 말을 한마디라도 했거나 네가 펑크낸 통장을 나한테 책임지라며 잔소리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고약해지지는 않았겠지. 그리고 내가 고약한 거면 너는 적반하장인 거지. 화는 내가 내야 하는데 네가 왜 화를 내? 어이가 없어서 진짜. 결국 소리 한번 지르지 않던 제가 소리를 꽥 지르고 나서야 남편의 변명과도 같은 자기 합리화는 사그라들었습니다. 지가 당할 재간이 없겠죠. 계속 논점을 흐리려고 했지만 결국 저를 속이고 시모에게 돈을 계속 준 건 사실이잖아요. 결국 그 뒤로 생활비 통장에서는 돈이 따로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시모에게 돈을 좀 더 드리고 있나 보다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었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한테 시모가 전화가 왔거든요. 예, 너 용돈을 이렇게 갑자기 줄이면 어떡하니? 네? 제가요? 저는 매달 꼬박꼬박 4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매주 10만 원씩 주던 거 그거 왜 안 주는 거야? 네가 아들한테 뭐라고 한 거 맞지? 어머님, 그건 줄인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뭘 원래대로 돌아간 거야? 아니, 너 친정에는 70만 원씩 준다더니 왜 나한테는 그것만 줘? 너 나 차별하니? 시자 달린 건 다 꼴도 배기 싫고 그래? 어머님, 친정어머니는 애를 봐주고 계셔서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 어머님이 애 봐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그 돈 더 드릴게요. 야, 이 막대 먹은 년아. 어디서 사람을 엿먹이려고. 애를 보는 건 너희 엄마가 한가하니까 보는 게 당연한 거지. 나처럼 바쁜 사람이 애를 어떻게 봐? 그리고 늙은 시모한테 맡겨서 너는 마음이 좋냐? 잠시만요. 남편 바꿔드릴 테니 남편하고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셔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저는 험해지는 시모 말에 질려서 남편에게 전화기를 넘겼어요. 그래, 아들아. 아니, 매주 주던 돈을 끊으면 나는 생활을 어떻게 하니, 응? 여기저기 쓸 때도 많고 갈 때도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끊는 법이 어딨어?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많이 쪼들려서 드릴 돈이 많이 없어요. 이해하시고. 야, 너까지 이럴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 내가 분명히 너희 처갓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달라고 말했잖아. 욕심 좀 그만 부리세요, 어머니. 돈이 없는데 그럼 빚내서라도 드려요? 아들 빚쟁이 만들고 싶으신 거냐고요. 사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머니가 이해하고 좀 넘어가시라고요. 결국 남편의 큰 소리에 시모가 깜짝 놀랐는지 더 이상 돈을 내달라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생활비 통장은 매달 영수증으로 지출을 확인하게 됐죠. 이때의 일로 모든 게 다 잘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모와 남편의 대환장 파티는 이때가 시작이었더라고요. 그 후로 거의 1년이 다 지났을 무렵인데 친정엄마가 손가락 골절로 입원하게 됐었죠.
입원은 최소 기간만 가능했고 집에는 봐줄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예, 퇴원하라는데 팔이 아직 마음대로 되지는 않어. 우리 집에 잠깐만이라도 와서 도와주면 안 될까? 재활 시작하면 서서히 돌아온다는데 나이가 있어서 금방 좋아지지는 않는 데서 반찬만 좀 해주면 다른 건 엄마가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엄마의 상황이 딱해서 남편에게 살짝 물어봤죠. 우리 엄마 손가락 골절로 힘든데 우리 집에서 당분간만 보살펴드려도 될까? 집에는 아무도 없고 오래된 집이라 이것저것 집안일도 힘들고 길어봐야 3, 4개월인데 그 전에 좋아지면 금방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 뭐? 왜 우리 집에 장모님을 모셔? 절대 안 돼. 솔직히 나 모르는 사람 집에 와 있는 거 진짜 신경 쓰이거든? 일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마음 써야 돼? 정 필요하면 간병인을 구하면 되잖아. 남편의 그 말에 엄청 서운했어요. 게다가 모르는 사람이라니 어떻게 장모가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만 지친 남편의 마음도 이해하기로 하고 간병인을 구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간병인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실비보험이 없어서 모든 수술비와 입원비를 그대로 내야 해서 돈이 많이 쪼들렸어요. 그 상황에 간병인을 쓰니 생돈이 거저 깨지더라고요. 그때는 집 안팎으로 일이 많아 돈이 많이 깨졌던 시기라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놓은 목돈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했거든요. 미안한데 우리 엄마 병원비랑 간병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나도 돈 없는데. 그리고 그걸 왜 내가 내야 해?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어디 우리 엄마 아프다고 내가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아니, 빌려달라는 거고 곧 갚을 거라는데 왜 이렇게 정색이야? 싫으면 됐어. 진짜 뭐 이런 놈하고 결혼을 했는지. 생활력 있는 남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 실속만 차리는 놈이었네. 내가 바보 멍청이지. 아휴. 제 말에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이때 이미 남편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뱃속에 있는 둘째 생각하며 버티자 싶었거든요. 아빠 없는 애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이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생각하고 있긴 했어요. 볼 때마다 짜증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추석 때가 다 돼서 시부가 돌아가셨어요. 상을 치르고 뭐 다 좋았는데 갑자기 그 이후로 시모가 계속 합가를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은근한 말투였어요. 여기 경치가 참 좋다. 이런 데서 살면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말들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죽을 때는 아들 곁에서 죽고 싶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남편이 설마 합가에 찬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에 추석이 다가올 때쯤 시모가 저희 집에서 차례와 제사를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모의 집은 도심이었고 저희 집은 약간 외곽에 있는 주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모를 모셔와서 차례와 제사를 지내기로 했죠. 그렇게 5박 6일을 저희 집에서 머무셨는데 저는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당시에는 둘째가 태어나 1살 정도밖에 안 된 상태였고 손이 많이 가는 나이였는데 시모까지 와 있으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사흘째가 되니 반이 넘어갔으니 좀만 더 참으면 편하게 쉬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말하더라고요.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란다. 그 말에 말을 잊지 못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보니 남편도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어머님, 합가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어머님을 모시고 살 만큼의 여건이 안 돼요. 애도 돌쟁이에 저희 맞벌이라 어머님도 그만큼 신경 못 쓸 거예요. 게다가 지병도 있으신데 도시에 있는 게 약타기도 편하고 병원 다니기도 좋잖아요. 너한테 물은 거 아니야. 우리 아들한테 물었지. 아들아,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게 해줘라. 나 죽더라도 네 옆에서 죽고 싶어. 우리 아들 집에서 죽고 싶어. 응?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상의를 해봐야 하고
그만큼 여건도 안 되고. 남편은 시원히 말 못하고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통장과 도장을 떡 내놓더라고요. 예, 이 안에 내 전 재산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거 너 가지고 가고 대신에 여기서 나 모시면 되지 않겠냐? 나 크게 바라는 거 없어. 진짜로 여기 이 공기 좋은 데서 마지막 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야. 어머님, 그걸 왜 저희를 주세요?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서 쓰시면 되죠. 여보, 받지 마. 제가 말하기가 무섭게 남편이 통장을 덥석 쥐더라고요. 그 모습에 보는 제 뱃속에서는 불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처럼 확 열이 나더라고요. 당신 진짜로 어머니 모실 거야? 그럼 어떡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받으려야지. 그래? 그럼 그 돈 받았으니 당신이 잘 받으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거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년이 다 있나? 네가 이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편하게 잘 살았는데. 그게 다 우리 아들 덕분인데 이제 와서 뭐? 손가락을 까딱 안 해? 우리 아들한테 왜 그런 험한 일 시켜? 결혼시켜줬더니 남편을 아주 지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들어? 남편은 시모를 진정시켜놓고 저를 끌고 안방으로 데려오더니 달래듯 말하더라고요. 여보,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전 재산이 얼만 줄이나 알아? 거의 5천만 원이야. 어머니가 준 돈 나눠줄게. 솔직히 당신이 어머니 케어할 부분이 더 많으니까 내가 그거 감안해서 당신한테 반은 나눠줄 테니까. 마치 그게 공평하다고 말하는 남편의 입을 쪽 잡아 찢고 싶더라고요. 아니, 내가 케어를 하면 나한테 돈을 다 줘야 당연한 거지. 어딜 반값에 후려치려고 하는 건지. 뭐 그 돈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합가는 반대였지만 말이죠. 그럼 그 돈 반을 가져가는 당신이 어머님도 반은 봐줄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이 승진의 중요한 때고 이럴 때 집에 몸 붙들려 있으면 손해보는 거 잘 알잖아. 못하겠다는 말을 이리도 요란스럽게 둘러서 말하다니 저는 남편을 쏘아봤죠. 못한다는 말을 정성스럽게도 하네. 아니, 당신 말고 내 생각도 좀 해봐. 나 일 안 하면 생활비 빠듯한 거 한눈에 봐도 훤하고 애를 둘이나 그것도 둘째는 돌 막 지난 상태잖아.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시어머니 시집살이까지 해야겠어?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신 것도 아니고 사지 멀쩡하고 정신도 영롱하신데 왜 우리가 어머니를 돌봐야 하냐고. 여유가 있어도 합가를 할까 말까 하는구만. 이렇게까지 사람을 한개 끝까지 몰아넣고 시키고 싶어? 당신 힘든 건 잘 알지. 그치만 어머니도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 꺼내신 걸 거고. 남편이 머리를 벅벅 긁더니 한 가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명절 동안은 괜찮은 거지? 명절 동안만은 봐드릴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 원하면 난 못해. 이번 명절 끝나면 당신이 어머니 집에 데려다 주던지 아님 당신이 어머님 댁 가서 모시며 살던지 그건 당신한테 맡길게. 결국 시모의 그 말 때문에 남은 명절 연휴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어요. 시모는 시모대로 빈정이 상했는지 밥을 차려도 네가 해준 밥은 안 먹겠다며 생떼 부리고 작은 방에 주무시라고 이불 펴고 불 넣어드렸더니 다 필요 없고 아들이랑 같이 자겠다며 저를 아예 안방에서 내치시고는 안방에 자리하고 누우시더라고요. 참자 그렇게 저에게 되뇌이며 조금만 참으면 끝이라는 생각하니 곧 마지막 날이 됐죠. 그런데 말이죠. 그 명절 마지막 날 갑자기 시모가 중내산해하며 온몸이 아프다고 난리를 치며 119를 부르시더라고요. 남편이 본인이 차로 데리고 가겠다며 시모의 폰을 빼앗았는데 시모는 그걸 도로 빼앗아서는 기어이 119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아니, 데려다 주겠다는데 왜 저렇게 구급차를 요구했나 싶었는데 나중에 다 속셈이 있더라고요. 애가 있어서 남편만 보호자로 보내려고 했는데 구급차에 보호자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까지 가는 건 상관없는데 올 때는 차도 없이 어떻게 오냐고 묻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애들 둘 태워 차를 몰고
제가 시모와 함께 구급차를 탔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총극이 벌어졌죠. 어머님, 현재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아유, 선생님, 온몸이 다 아프고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요. 제가 다니는 대학병원이 있는데 꼭 그쪽으로 가주세요. 구급차에서 지정해서 병원으로 가시는 건 좀 힘듭니다. 아픈 곳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는 병원으로 이송해 드릴 테니. 아유, 그러지 말고 제가 가는 병원으로 좀 가주세요. 거기가 어디냐면. 어머님, 바쁘신 분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픈 곳이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넌 가만히 있어, 이 못된 년아. 네가 하는 말 나는 절대로 안 들을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집에 못 있게 해? 나는 절대로 너 못 믿어. 네가 하는 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들어.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으니 당장 이혼해. 결국 시모는 가는 내내 저를 욕할 뿐 끝까지 아픈 곳이 어딘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귀한 구급차는 어머님이 다니던 병원에 어머님과 저를 내려다 주었죠. 뒤이어온 남편은 뒷좌석에 잠자는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저는 보호자로 시모의 검사에 동행했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모든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연세 이 정도면 굉장히 정정하신 겁니다. 전식 때문에 배가 안 좋긴 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도 아니고요. 검사상으로는 나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요. 아이고 선생님, 제가 한두 군데만 아픈 게 아니에요. 숨을 못 쉰다니까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쌕쌕거리고 이 정도면 요양을 해야 할 정도 아닌가요? 아니면 입원이라도. 아니요, 지금 너무 정정하세요. 요양원도 등급이 안 돼서 못 들어가실 것 같은데 천식 말고는 다른 지병도 크게 없으시고 일단 통증약은 처방해 드릴 테니 집에 돌아가세요. 입원하실 필요 없어요. 결국 나가지 않고 입원과 요양을 요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시모는 뒤에서 기다리는 환자들 때문에 간호사와 저에게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정말 어찌나 부끄럽던지 결국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진 저는 수납을 위해 시모를 대기석에 앉혀두고 남편에게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어? 어머니 어디가 많이 안 좋아? 의사 선생님 말로는 너무 건강하시다는데? 당신이 봐야 했어. 의사 선생님이 나가라는데도 붙들고는 자기 아프니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하다며 자기 입으로 막 말하시는데 진짜 어머님 쇼하는 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까지 와서 이러실 수가 있어. 구급차 안에서도 나한테 막말을 하시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다 힘들어. 야, 너는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솔직한 말로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남들은 다들 나서서 잘만 한다는데 너만 왜 유별나게 굴어? 너 정말 모질다. 엄마가 너더러 못됐다고 한 말 틀린 거 하나 없네. 그래, 나 못됐어. 근데 그렇게 치면 너도 똑같지 않아? 우리 엄마 아파서 집에 모시자고 할 때 너 얼굴에 완전 정색하면서 거절했던 거 기억 안 나? 게다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엄마 간병비로 돈 좀 빌려달랬더니 그것도 칼같이 거절하고. 너는 내가 천치 바보인 줄 알지? 그런 거는 애저녁에 까먹고 아무 생각 없이 해실거리는 년처럼 보이지? 그런 거는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 그때 네가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게. 모시기 싫으니까 간병인 써. 얼마 안 하잖아.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나는 간병인 쓰는데 드는 돈 절대로 줄 생각 없으니까 그쪽도 알아서 하고. 야, 그건 이거랑은 다르지. 그때는 단순히 손가락만 못 쓰시는 거였고 솔직히 장모랑 엄마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 엄마는 내 엄마인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네 엄마 네가 알아서 모시라고. 남의 손을 왜 빌려? 나도 내 엄마랑 시무랑 똑같을 수는 없거든. 게다가 구급차 안에서 막말을 그렇게 하는데 구급대원이 참으로 불쌍하게 나를 보더라. 네가 말했듯이 시모도 나한테는 가족 아니야. 그러잖아도 마음이 한껏 상해 있었는데 남편의 말들을 들으니 딱 한 대 패주고 싶더라고요. 합가하고 싶으면 해.
대신 이혼 서류 작성하면 돼. 쉽지? 막 나가는 거냐? 좋아, 이혼해. 누가 무서워? 솔직히 네가 어딜 가서 나 같은 남자를 만나? 나니까 네가 하는 말 다 들어줬던 거지. 나가서 고생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그래, 알았어. 근데 너 내가 하는 말 들어줬던 적 없거든? 내 뒤통수 친 적은 한 번 있네. 솔직히 소송하면 나한테 더 유리할 거 알지? 나야말로 볼 꼴 못 볼 꼴 다 봤거든. 고맙다 이 새끼야. 이혼해줘서. 저는 그날부터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면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울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앞으로 저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될 생각을 하니 10년 묵었던 채증이 다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건 최대한 끌어오자는 느낌으로 소송에 임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애를 키우고 돈을 벌 계획까지 모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집은 어차피 공동명의라서 살고 있지 않아도 한 사람의 임의대로 팔 수 없기에 그냥 놔두고 나왔어요. 친정에서 아이와 머물고 있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이혼 확정 판결이 떨어졌어요. 재산 분할도 변호사님이 예상한 대로였고 양육권과 친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게 됐어요. 또 이혼 위자료도 조금이지만 받게 됐죠. 이제 절차상의 서류 정리만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 주소를 보내더니 당장 이곳으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만 하고 뚝 끊길래 다시 전화했는데 전 남편이 전화를 계속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 주소로 향했어요. 그곳에 갔더니 전 남편이 무척이나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왜 부른 건데? 나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줘. 갑자기 불러낸 건 미안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 아직 우리 이혼 서류 마무리 안 됐는데 당신이 아직까지는 며느리잖아. 그래서 당신이 당분간 간병을 좀 해줬으면 싶은데. 어머님처럼 지병이 있는 사람은 도시에 있는 게 낫다고 내가 말했잖아. 내 말 허투루 듣고 어머니 돈에 눈이 멀어서 모시겠다고 집에 데려온 당신 잘못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어머님 간병해. 왜 엄한 사람한테 간병하라 마라 하는 건데?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혼 소송이라 판결 확정되면 이혼 효력 발생하는 거거든? 우리 완전 남남이니 나한테 이런 짓 시키지 마. 아주 쓸데없는 잔머리만 돌아가가지고는 사람을 요리조리 써먹으려고 환장을 했네. 그럼 어머니가 준 돈 당신한테 다 줄 테니까 어떻게 간병만이라도 좀 해줘. 나도 일하러 가야 하는데 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간병에 쓰려니 너무 비싸고. 결국 또 자기 실속만 차리려고 간병인도 쓰지 않겠다는 남편을 보며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억만금을 줘도 모시기 싫거든? 뭐 정이라는 게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어야 간병을 하지. 당신은 내가 저번에 구급차 안에서 어머님한테 어떤 말 들었는지 모르지? 나 못 믿으니 나더러 당신이랑 헤어지라고 하더라. 아주 악에 받쳐가지고는. 너를 며느리로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다는데 며느리로 생각하지도 않는 내가 간병해주길 바라시지는 않을 거 아냐? 그러니 당신이 알아서 하는 게 맞지. 제발, 그러면 예정을 봐서라도 애들 아빠인 나를 봐서라도 좀 모셔줘, 응? 돈 아끼지 말고 어머님 돈 팍팍 써. 이러라고 물려주신 돈일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재산 분할해서 집도 나눠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생각해서 알려줘. 집을 팔고 반으로 나눌 건지 집 가격의 절반을 나한테 주고 그 집을 가지고 갈 건지. 아, 그리고 양육비는 제대로 보내줘. 안 보내주면 또 소송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을 놔두고 떠났죠. 이미 남남인데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지 원하는 것만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다시금 이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시모가 뇌출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외곽에서 병원까지 시간이 걸렸던 바람에 편마비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남편이 시모와 함께 시모집에 있었다면 더 빨리 도착해서 예후가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들 집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굳이 거기 있겠다고 고집을 부려선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원. 전 남편의 연락은 그때 이후로 없었어요. 그런데 2년 정도 지났을까? 전 남편이 양육비를 안 보냈더라고요. 일단 연락을 남겼는데 도통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물었더니 저녁에 다른 일 하나 더 뛴다고 바쁘다고 했다는 모양이에요. 알고 보니 투잡을 뛰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갔죠. 아니, 시모가 통장에 넣어둔 그 돈들로 병원비는 충당이 됐을 텐데 말이에요. 의아하게 생각하던 그때 전 남편이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소리가 완전 힘없이 기어가는 모양새라 거절하려다 나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만난 남편의 얼굴은 아주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푹 상해 있었습니다. 뭘 하면 이 단시간에 이렇게 늙을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요. 회사 전화했다면서? 응. 근데 도대체 투잡을 왜 하는 거야? 그만큼 돈이 없어? 연차 어느 정도 돼서 월급 늘었을 텐데? 혹시 어머님이 주신 통장에 비밀번호 몰라서 못 쓰는 거야? 아, 그거? 그 통장 진짜 말도 마. 내가 완전 어머니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5천만 원 있었다며. 통장에 찍혀있던 돈이 가짜였어. 나는 틀림없이 5천만 원을 받거든? 그런데 어머니 입원하고 병원비 내려고 통장에 돈 뽑으러 왔는데 500만 원을 뽑으려는데 인출이 안 되더라고. 잔액이 모자라다고. 그걸 보고 놀라서 통장 정리했더니 안에 꼴랑 200만 원 좀 넘게 들어있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지고 있던 돈 다 쓰셨어. 그 5천만 원은 일부러 그 이후로 통장 정리를 안 한 거였고. 전 남편의 말에 저는 입을 떡하니 벌리고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시모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더라고요. 합가를 하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합가에 결사반대고 아들놈도 지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얄짤없을 거라는 걸 알고는 일부러 5천만 원의 통장 정리하고 그 뒤로 정리를 하지 않은 거였더라고요. 돈 없으면 자기 아들이 안 받아줄 걸 예상을 한 거죠. 어머님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신 거래? 아니, 막말로 어머님이 아프면 당신이 모시지 못할 것도 아닌데. 합가하고 나면 어차피 자기를 버리지도 못할 거니 그냥 그대로 눌러 살 작정이었다고 하더라고. 머리털 나고 이렇게 사기당해본 게 처음이라. 아들 성격 잘 알고 있으셨네? 어차피 당신 그 돈 없으면 합가 안 할 생각이었잖아. 안 그래? 그 돈에 눈이 멀어서 합가했으면 진짜 당신 나한테 욕 오지게 얻어먹고 탈탈 털렸을 텐데. 그 꼴 안 봐서 다행이긴 하다, 내 입장에서는. 그랬겠지. 아, 그때 당신이 하는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 5천만 원이 그때는 왜 그렇게 아까웠는지 몰라. 결국은 봐. 늘어나는 병원비에 양육비가 감당이 안 돼서 저녁에 대리나 뛰고 있고 편안한 집도 사라지고 따뜻한 밥도 이제는 없어. 저기, 나 정말로 반성 많이 했거든. 이런 이야기 꺼내는 것도 미안하긴 한데 나랑 재결합할 생각은 없어? 나는 당신한테 정말로 미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 우리 애들도 보고 싶고. 전 남편은 아주 애처로운 표정으로 제 손을 붙잡고는 아주 슬픈 얼굴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손을 잡은 전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옛말 하나 틀린 거 없네. 나는 당신이 변했다고 다시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야. 당신이 지금 나한테 미안해서 재결합하자는 거 아니잖아. 딱 봐도 당신 상황이 힘드니 재결합하자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거든. 내가 시어머니 간병해주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 맞지? 내가 친절하게 말해줄게. 헛된 기대 그만하고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 그 말 하려고 당신 부름에 응한 거거든. 양육비 꼬박꼬박 보냈으면 당신한테 연락도 안 했을 거야. 저의 확고한 말에 전 남편의 얼굴에 가득하던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 짜증나는 얼굴만 얼굴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딴 말 할 거면 꺼져. 사람 힘들다는데 뭐? 양육비나 내놓으라고? 내가 너한테 부탁한 것부터가 잘못이지. 사람이 이 정도로 저자세로 나가면 적어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게 왜 번지수를 잘못 짚어서 이런 불편한 상태를 만들어.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안 변하는 것 같아. 여전히 자기 실속 잘 챙기고 있고 그것 때문에 피도 많이 받는데 여전히 모르고 있고. 결국 남편은 저를 놔두고 홀라당 가버렸어요. 커피값도 계산 안 하고요. 마지막까지 정말 재수없는 놈이었어요. 제가 어쩌다 저런 남자와 결혼을 했는지. 저 남자가 제 인생에서 도움이 된 거라고는 엄마 생각 지긋한 두 아들 뿐이네요. 전 남편과 헤어지기 전 많은 준비를 했지만 역시나 이혼 후에는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점점 담금질 당하고 더 강해졌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아이들은 가끔씩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긴 했지만 자신들을 만나러 오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 점점 관심을 끊게 되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했던가요? 아이들에게 남편은 그렇게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솔직히 아이들의 그런 모습에 안쓰럽고 슬프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제가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 정도로 당했으면 본인이 실속을 차리느라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소홀해지고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깨달았을 때도 됐을 텐데. 여전한 걸 보면 정말 아직까지 철이 덜 든 건지도 모르죠. 저야 애들 생각하면 좀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남편과 애들이 가까워지지 않는 게 마음은 더 좋아요. 아이들을 전 남편의 그런 행동에 물들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글을 쓰면서도 그때의 생각이 새록새록 떠올라 조금은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렇게 제 꽁꽁 숨겨두었던 제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 마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책처럼 마음 한구석이 무척이나 후련한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이 치우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 같은 사람 피하려다가 도리어 더 이상한 남자를 만나고 말았으니까요. 뭐든 적당한 게 최고라는 말을 요즘에서야 서서히 이해해가고 있어요.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제게도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꽤 잘 살고 있어요. 애들도 학교 들어가니 손 많이 가지도 않고 미안하게도 일찍 철이 들어버렸지만 엄마가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두 아들 덕분에 서로 도와가며 잘 지내고 있거든요. 고부 갈등으로 고생하는 전국의 며느리들 힘내시고 글 읽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